왜 메타버스도 한참 잘 나갈 때 메타버스 세상이 고도 저희는 그 해답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텀으로 계속 산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주력 산업, 메타버스, 그다음 전기차, 이번에 AI인데 AI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너무 그거 계속될 거라고 믿지는 말자. 우리 계속 의심하면서 이거 봐야 된다. 25년에는 성장률이 또 꺾여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또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들이 있었길래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시장의 불만족을 선사했길래 시간 외에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지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 유희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화려하게 사실 인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화려하게요? 네. 화려하진 않지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유희형입니다. 박수를 왠지 쳐드려야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실적 발표 그렇게 뭐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팀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간단하게 개요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개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실적 발표 리뷰 한 6개 정도의 어젠다를 가지고 왔고요. 큰 그림에서의 탑다운 실적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의 그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방송은 설거지 하시면서 틀어놓으시고 친구랑 이야기한다 혹은 후배랑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고 또 잘생긴 유희영 팀장님 얼굴 보시면서 우리 아들, 손주 보듯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만 큰 그림으로 저희가 먼저 들어보기 전에 실적 발표 요약 3줄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요약 3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요약 첫 번째 포인트,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 두 번째 포인트, 매그니피선트, 맥7 혹은 M7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들의 독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창한 AI, 구름 낀 전기차, 그리고 만병통치약, GLP-1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뭐 방송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라이브에 그리고 또 더 자세한 피드백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케팅 채널이나 지점 혹은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로 뭐 땅끝마을, 뭐 해남, 울릉도 제가 찾아뵙고 또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예, 뭐 오늘 영상도 잘 봐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만 큰 그림으로 먼저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요. 뭐 화면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분기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리얼타임 데이터 관련해서 통계치가 잘 정리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S&P 500 기반으로 보시면 4분기 S&P 기업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3.4%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 2분기 이후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수치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에서 보시는 이게 이제 EPS 성장률, 연간 EPS 성장률인데 네, 주당 순이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2분기까지 이런 저희 글로벌 실적 발표 리뷰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때 언급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 시기에 작년 2분기에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적이 언제쯤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그게 저희한테는 관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뭐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계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한 9% 정도 성장하면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올해 특히 이번 어닝 시즌에 좀 실적에 대한 긴장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프라이즈의 폭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아, 예. 그 서프라이즈 폭에 대한 것도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S&P 500의 4분기 매출액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얼만큼 잘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한 1.3%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네. 1.3% 정도 높았다는 얘기고, 대신 이제 장기 평균 서프라이즈 저 빨간 줄로 나온 그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의 서프라이즈는 장기 평균 서프라이즈인 1.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EPS 성장률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번 4분기에는 7.2%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7% 정도 높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이제 지난 한 두세 분기 정도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평이한 비슷한 수준이고 네. 장기 평균 서프라이즈인 4.8%와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좋게 나왔다. 대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난 20년, 21년에 보여줬던 그런 높은 숫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엄청 대단히 높은 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폭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네요.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잘 기억해 보시면 세상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울한 전망과 함께 추정치를 많이 깎아내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퍼포먼스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죠? 네, 요 차트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실적 발표의 상황을 시나리오를 나눠봤을 때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제 초록색 영역인데 오른쪽이 과거 평균, 왼쪽이 이번 4분기의 수치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한 1.7%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 분기에도 그 수치가 대동소이하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매출액과 EPS를 둘 다 미스했을 때는 과거에 한 3.1%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퍼니시먼트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렇게 네. 때려 맞았는데 이번에는 4.2%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실적 발표의 그 주가 반응도 과거에 대비해서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닝 시즌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정말 주가가 땅을 모르고 파고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주가 면에서도 퍼포먼스 면에서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탑다운 방식에서 이번 실적 발표가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함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이제 앞에서는 뭐 주로 매크로 데이터 위주로 저희가 탑다운의 그런 뭐 팩추얼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다면 요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실적에서 좀 끌어낼 수 있는 뭐 함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표를 같이 장표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EPS의 연간 성장률과 그리고 S&P 500의 지수를 2022년 1월을 100으로 인덱스화해서 같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부분은 실적 절대값이 바닥이 아닌 실적 성장률이 바닥인 상황. 다시 말해서 성장률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기대할 때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번 실적 그리고 지난 한 2년여간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함의였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의 시장에서 앞으로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나아갔을 때 지금의 시장이 가정하는 실적 성장이 만약 탄탄하게 이어진다면 주식
시장 지수 측면에서도 크게 변동성이 없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기본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반 이상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M7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해에 들어오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엄청난 7개의 종목들이라고 저희가 별칭을 붙여놓은 게 M7 종목들이잖아요. 물론 올해 들어서면서 약간의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테슬라가 살짝 삐끗하면서 이 M7에 대한 재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실적 M7을 제외하고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M7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저도 현재 지금 운용을 하면서 저희 시장 참여자들 혹은 고객분들, 저의 수익자분들께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M7의 이번 실적, 나아가서는 이렇게 M7이 계속 독주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제가 이번 실적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M7 혹은 빅테크, IT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럴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4분기의 EPS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한 9.1% 정도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빅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정도의 성장을 이끌었고요. 만약 나머지 섹터들의 경우에서 그 빅테크나 혹은 M7을 제외하면 오히려 EPS 성장률은 마이너스 역성장이거나 플랫한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M7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내용도 같이 보시면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일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수치는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여지는 수치에서도 보시다시피 M7 기업들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도 14%나 올랐고 마진율도 7.5%나 상승을 했는 반면에 나머지 493개는 매출액 성장률도 2% 정도 수준 그리고 마진율도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하는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M7이 이끌었던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조심스럽게.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진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저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 쏠림이 계속 가속화될 것인지 혹은 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근거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분석한 내용인데 2000년 IT 버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골드만삭스에서 그 당시에 빅5 캡 종목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빅5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제너럴 일렉트릭, 인텔, 엑슨모빌인데요. 그 5개 업체들의 평균적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그 당시 컨센서스가 16%, 근데 실제로는 지나고 나니까 한 8%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PE가 이 친구들의 평균이 한 43배였습니다. 네, 이게 PE가 43배, 2년 평균 PE죠. 이게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살짝 제가 비유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43배 PER을 가졌다는 것은 1년에 이 기업이 버는 돈의 43배 정도의 값어치를 내고 내가 지금 이걸 투자한다라는 뜻인데 요걸 역수로 치환을 하면 수익률 기준으로는 2.3%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거에 그 2000년 당시를 보면은 요 어닝스 일드가 2.3%인데 그 당시 10년물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6%였습니다. 그보다 낮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래 사실 주식은 항상 어닝스 일드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있으니까 그 채권은 이제 매년 주는 배당액이 고정이지만 그쵸. 주식은 그 이익이 성장한다는 가정이 있어서 단순하게 그 당시에 봤을 때 채권 금리가 6%인데
요 기업들을 PER 43배에 사면 한 2.3%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골드만삭스에서 그 당시에 요걸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 채권 대비해서 한 370bp 정도는 손해. 그러니까 손해라기보다는 한 3.7% 정도는 조금 뭐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주식에 감안하고. 투자를 감안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이제 가져왔는데 네. 요게 이제 지금의 M7을 요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의 M7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탑라인 기준으로 한 12%고 지금 PER은 한 27배 정도 수준입니다. 요거- 당시보다 낫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아까 활용했던 논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네. 27분의 1이니까 한 3.7% 정도의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CPI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변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4% 정도로 가정하면 3.7%와 4%의 차이는 30bp 정도, 0.3%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0년 IT 버블 당시에 그 종목들을 샀던 사람들 혹은 그 종목들보다 지금의 M7 종목들은 그렇게 뭐 엄청 비싼 건 아니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만 골드만삭스가 지금 여기 비어진 줄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아까 그 앞장에서도 실제 우리 그 당시에 추정했던 매출액 추정치가 그 당시 12% 정도, 16%였는데 실제로는 8%였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IT 버블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일단 여기는 비워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뒤에서 또 다시 한번 AI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시장의 기대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금 M7은 비싸진 않다. 다만 앞으로 이 지금의 추정치가 리얼라이즈드 될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또 하나의 좀 인상적인 지금의 M7에 대한 쏠림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는 걸 우리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것도 하나의 좀 약간 시장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면 됐습니다. 어차피 추정의 영역이고요. 그 추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3에서 6개월을 선행합니다. 네. 다만 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저희가 한 2023년, 4년, 5년 정도에 봤을 때 실제로 한 12%의 매출 성장이 나왔다면 지금에서는 뭐 그때 당시를 그러니까 한 2년 뒤에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서 아 실제로도 합리적인 추정이었고 별로 문제가 없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이 추정치에 변화가 생긴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이 엔비디아 혹은 이 M7을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추정치의 변화 전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시장의 이런 분위기 자체를 M7이 끌어올렸다. 어닝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M7 외의 종목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종목들까지 온기가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 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릴 린치에서 또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메릴 린치에서 이제 이야기한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 시청자분들과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메릴 린치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표에서 보시는 게 EPS의 성장률을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매그니피센트 7, M7의 종목과 나머지 493개의 종목을 놓고 비교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번 4분기 또는 1분기 M7 종목들의 성장률, EPS 성장률은 나머지 여타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에서는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성장률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4분기에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나머지 493개의 종목들이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지금에서 지금 한 지난 1년, 2년 동안 시장을 잘 끌어와줬고 저희 펀드들에도 너무 많은 기여를 했던 AI 종목들 지금에서 저희가 뭐 다른 종목들 대비 뭐 성과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장이 확산되는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는 나머지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4분기로 갈수록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의 성장도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 매크로 데이터들을 볼 때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지금 매크로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요. 네. GDP 성장률 정도를 빼면 웬만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제가 따로 이제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위크하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한 빈도수가 코로나 이후 사상 최대로 또 올랐거든요. 쿼터 온 쿼터로도 또 올랐어요. 네. 실적 발표를 맞이하고 있는 사실 이제 저희가 보셔도 아시지만 M7 말고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의 성장이 없어요. 이거를 또 실물 가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값들은 사실은 명목 값이긴 한데 만약 인플레이션 한 3% 정도 되는 3에서 4% 정도 되는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성장률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역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견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한다면 경기가 회복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시클리컬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산업재 같은 종목들에 있어서는 뭐 나름의 또 턴어라운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뭐 제 판단이라기보다는 멜린치에서 이런 방향으로의 논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저도 좀 귀담아 듣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 AI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AI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죠? 예. AI 종목들의 최근 한 3개월 정도의 주가 추이를 이렇게 차트 그려왔는데요. 뭐 엔비디아나 AMD, 뭐 TSMC나 ASML 같은 종목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ARM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네.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재산이 5조가 늘어났다는.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 역시 역시 부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AI 업체들. 갑자기 허탈해지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제 할 일을 해야죠. AI 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 주요 코멘트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해왔는데 같이 네. 보시면서 말씀을 쭉 드리면 일단 엔비디아는 2월 21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관련 캐펙스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제너레이티브 AI 그리고 생성형 LL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가져왔고요. AMD 같은 경우도 1월 30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AI 반도체 TAM 요게 이제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그 관련된 시장이 2023년에는 45 빌리언 US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에서 27년에는 400 빌리언, 한 600조 원 가까이로 매년 한 70% 성장을 전망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었고요. TSMC도 1월 18일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의 AI 매출액 비중이 23년 6%에서 27년에 17% 수준으로 확대되고 지금 이제 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캐파도 23년에 월 10,000장 정도 수준에서 24년에는 3배 가까이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ASML도 메모리 업체들의 EUV나 하이 NA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같이 코멘트를 해줬고요. ARM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고 ARM V9 아키텍처 로열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AI와 관련된 이런 수요들이 실적 발표에서도 여전히 견조하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키워드는 AI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로 좀 표정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엔비디아가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부분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보단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 아이디어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분들과 이게 네.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로 인해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한 5%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던 이 클라우드 업체들의 캐펙스가 2024년에는 26%까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한 108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130조 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따져봤을 때 2025년을 기반으로 33배 수준의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면 사실은 뭐 부담을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다만 저희는 어쨌든 지금의 이런 H백을 위시한 엔비디아의 높은 GP 마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난 한 2번 정도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시장의 훈풍이 불었을 때와 그리고 그의 역풍이 불었을 때 그것과 연계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의 수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그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서 제가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역량, 기술력, 그리고 경제적인 혜자,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향후에 2년, 3년 후에도 굉장히 도미넌트한 이런 지금 AI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적절한 때 유희영 팀장님 오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다음 주잖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내용을 내놓는지 핵심 키워드를 잡아보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 발표의 포인트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결정적으로 전방 수요에 대한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전방 수요가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는 지금에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경쟁 업체들의 제품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쟁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뭐 AMD나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뭐 구글도 그렇고 본인들이 설계한 칩을 내놓을 때마다 이제 결국은 H백하고의 성능 비교를 하고 뭐 인텔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뭐 엔비디아가 지금서 그렇게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본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품은 본인 자신뿐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저희도 뭐 지금에서 함부로 뭐 경쟁 상황이 심화된다는 생각은 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전방 수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차기 제품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아마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거나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AI 이야기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서학 투자자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던 그리고 테슬라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매니아층에 나왔던 테슬라인데요.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불안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내연기관차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드린 장표를 같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차트에 테슬라, GM, 포드, 뭐 토요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현대차까지 해서 이렇게 주가를 그려놨는데 나머지 4회사의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한 개만 저렇게 외따로 떨어져서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이기도 하거든요. 가슴이 아프네요. 네, 아마 저희 한국에도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 내용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린 장표에서도
테슬라의 코멘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테슬라 옹호론자로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톤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목소리를 챗GPT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While the tone on the call wasn't overly cautious, I still struggle to think of another company who provided such scant level of details on the forward year outlook. 자, 이제 이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사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번지르르하게 뭐 실적 발표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거의 뭐 얘기하는 거 없이 좀 이렇게 허무하게 실적 발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네. 좀 아쉬움을 토로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하락했던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넘어서서, 왜냐면 지금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과 동시에, 전기차의 미래를 보는 것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테슬라라는 회사의 경쟁력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렸고, 네.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GM이나 포드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GM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포드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GM 같은 경우는 순수 EV 전략에서 PHEV 플러스 EV 전략으로 선회를 하고 EV 관련한 수요가 둔화세가 관측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를 집중하고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깊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GM과 포드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전기차 전략에서 좀 선회하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로 있을까요? 예. 지금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전동화 계획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적으로 GM, 포드, 폭스바겐이 이런 모습에서 좀 앞단에 서 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기존의 전동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보수적이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 목표를 갑작스레 좀 급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반대로 지금에 있어서는 전기차에 대한 환경 규제나 압박이 좀 완화되는, 다시 말해서 조금 내연기관차 더 팔아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네. 코멘트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장표에서도 보시다시피 GM 같은 경우도 내년 중반까지 전기차 생산 40만 대 목표를 철회했고 2024년 미시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 픽업 트럭 공장 가동 시점도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연간 60만 대 생산 목표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기하고 26년 말까지 200만 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기도 했고, 또 폭스바겐도 동유럽 지역에 네 번째 배터리 공장 건립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혹은 전망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또한 이번 실적 발표의 중요한 테이크어웨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판매 이상의 우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단순한 전기차 생산 회사가 아닌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기술에서의 역량,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의 역량, 그리고 AI에서의 역량, 나아가서는 로보틱스의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가 그 모건 스탠리, 아까 잠깐 저희 언급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의 시나리오별 테슬라의 주가
대한 타겟 프라이스에 대한 로직인데요. 네.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베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서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베어 케이스에서도 한 45달러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에서 한 45달러 정도를 설명할 수 있고요. 불 케이스에서는 한 103달러 정도.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을 볼 때 50달러 정도밖에 편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네. 다만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은 테슬라 모빌리티, 라이드 쉐어링,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아직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로보틱스나 AI와 관련된 역량들이 발휘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본인들의 지금 현재 주가와 업사이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저희는 이 점에서도 약간은 좀 청개구리 같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에 테슬라 주가가 정말 훨훨 날 때 네.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생각했던 가정과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찬찬히 한번 되돌아보시고, 지금에서 제가 실적 발표 때 보여줬던 이런 변화된 내용 또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되,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2년, 3년 혹은 5년 뒤에 테슬라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논쟁의 중심에 있는 포인트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것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을 이겨내고 전기차 판매 시장 둔화에 대한 그런 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테슬라도 원 오브 AI의 그런 대표 종목으로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나머지 업사이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또한 1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 가지 시장의 아이디어와 논리들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과정을 지금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오늘 그거와 관련된 개별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여러 로직들 그리고 논리들, 저희가 조금 더 가능성 높게 판단하는 시나리오 등등은 저희가 매번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필요하실 때는 유희영 팀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기차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앞서서 M7에 있어서 조금 재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M7 이전에 사실 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단어를 만들었던 짐 크레이머가 M7에서 테슬라 이제 빼고 이 기업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그 핵심 기업이 바로 일라이 릴리였습니다. 일라이 릴리 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전이죠. GLP-1.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GLP-1의 기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최근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군요.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굉장히 좀 재밌었던,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주가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중순 이후에 요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기전이 확대되는 것,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포인트들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2월 1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전반적으로도 컨센서스를 4에서 6%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뇨 부분에서 GLP-1 오젬픽이 전년 대비해서 77%, 라이벨서스라고 이제 오랄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이 46% 전년 대비 성장했고, 위고비가 전년 대비해서 293% 성장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GLP-1 GIP 마운자로가 22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690% 성장했고, 젯바운드도 출시 첫 분기에 1.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치가,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커서
이게 모수가 좀 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젬픽만 해도 분기에 전분기에 24빌리언 크로네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한 3.5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4조 중반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제품인데 그리고 이제 릴리의 마운자로나 젯바운드도 전분기에 1.5빌리언 달러 정도 매출이 나왔던 제품인데 네. 이게 지금 전년 대비로도 이렇게 성장을 보였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도 40에서 5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GLP-1 기전이 단순한 당뇨나 비만을 넘어서 네. 심혈관 질환이나 지방 간염에도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 릴리가 임상 실험 결과를 이 실적 발표에서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 네. 털제파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혹은 털제파타이드라고 하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이 티르제파타이드를 활용해서 이 지방간의 증상, 저희가 이제 내시라고도 하고 지금은 명칭이 바꿔서 메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용량을 투여해서 52주 정도를 지켜봤을 때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73% 정도가 효과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 관련된 통계 수치 같은 거를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임상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신뢰도가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실적 발표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들을 달성하면서 뭐 좋은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그러셨거든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아, 네. 근데 진짜로 비만의 만병의 근원이어서 저희는 이제 이전에는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는 이 트렌드가 이렇게 뭐 위고비 이렇게 마운자로 조금 더 쉽게. 예, 쉽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트렌드에서 뭐 핵심에 서 있는 종목들을 뭐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희영 팀장님께서 이렇게 맞는 제스처를 해주셨는데 먹는 GLP-1 기전의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또 시판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 시판 만병통치약이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그러니까 뭐 한 15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연매출 한 1조만 넘어도 되게 굉장히 큰 약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네. 이 두 회사가 나눠 가질 150조 원의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시장의 선점을 상당히 빠르게 또 했던 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 뭐 앞서서 저희가 AI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GLP-1의 이 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파이가 조금 더 커지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인데 사실 뭐 둘 다 좋죠. 사실은 둘 다 좋습니다. 저는 뭐 AI도 AI 나름의 매력이 있고 GLP-1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봤을 때 가시적인 성장이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GLP-1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캐파가 부족해서 물론 뭐 이제 AI의 지금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도 TSMC의 캐파가 부족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 GLP-1은 진짜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아직은 높게 안 찍히는. 근데 아직 높게 안 찍힌다고 해도 전년 대비해서 뭐 100에서 200%씩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캐파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직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뭐 비만 치료제로 임상 이제 승인을 받은 지역이 아직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업사이드는 뭐 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비만도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1,000억 달러 시장 당연히 가능할 수는 있지만 AI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천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현학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지금에서 저희는 AI의 굉장히 초기의 이 성장의 맛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좀 너무 나간 제 가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특정한 티핑 포인트가 오고 저희가 특이점이 온다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 티핑 포인트가 오고 뭐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AI로 변화됐을 때에는 그 시장은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템으로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센터의 뭐 캐펙스 성장률이라든지 혹은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2024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사실 아까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2025년에는 그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또 그거를 2024년 중반 정도에는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전반적인 기제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는 지금 뭐 현재로서는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둘 다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AI가 좋아, 비만 치료제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사실 둘 다 좋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성향과 원칙에 따른 선택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오늘 유희영 팀장님께서 짚어주신 포인트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2023년 4분기 실적 알아봤는데요. 4분기 실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요? 네. 일단은 좋다. 네. 네, 일단은 좋다. 지금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에 조금 계속 눈과 귀를 열고 잘 점검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좋으니까 지금 이 좋은 호시절을 누리시되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4분기 실적 한 문장 요약으로 유희영 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풀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나와주실 거죠? 항상 불러주시면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주요 기업 4분기 실적의 내용으로 준비한 이번 대담한 투자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유튜브 커뮤니티 탭 통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점도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가감없이 댓글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